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숙제처럼 느껴졌던 세계 고전문학 중에 최근에 제가 다시 읽기를 시도했던 죄와 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만약 죄와 벌을 읽으셨다면 제가 다시 읽으면서 느꼈던 죄와 벌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세 가지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죄와 벌을 읽지 않으셨다면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죄와 벌 소설의 무대가 되고 있는 19세기 러시아의 그 시대상과 이 스토리가 펼쳐지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모습을 느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읽었던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닥치고 독서 TV 김경태입니다. 2020년 연말을 보내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1년에는 고전문학을 많이 읽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첫 번째 책으로 제가 선택했던 것이 바로 죄와 벌입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걸작 중에 한 편이고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세계 고전문학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대학생이었을 때 학교 도서관에서 대출해서 읽었어요. 그 당시에는 고전문학 뽀개기라고 해서 열심히 읽어서 한 권이라도 더 읽어내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책에 도전했기 때문에 책장을 넘기는 게 중요했지 책 속에 있는 문장을 통해서 제가 무언가를 느끼고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저의 성장을 기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약 20년 전에 읽었던 죄와 벌은 그 당시에 나름대로 좀 강렬한 인상이 있었고 주인공의 이름이 라스콜리니코프라는 것과 그가 살인을 저지른다, 그리고 주인공의 가족과 소냐라고 하는 이 소설의 히로인으로 나오는 그녀의 이름 정도는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책 죄와 벌을 다시 읽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것은 약 2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유시민 씨의 이 청춘의 독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당시 저는 오디오북으로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를 러닝머신 위에서 들었습니다. 이 청춘의 독서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는 게 죄와 벌인데요. 이 책 청춘의 독서에서 유시민 작가는 죄와 벌은 자신이 고등학교 3학년 시절에 가을 어느 토요일 날에 죄와 벌을 들게 되었는데 멈출 수가 없어서 그 자리에서 밤을 꼴딱 새면서 다 읽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이 대학생이 되었을 때 자신의 딸도 죄와 벌을 한번 읽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죄와 벌을 다시 한번 재독했고, 재독하면서 예전에는 캐치하지 못했던 그런 죄와 벌의 문장들을 발견하면서 아주 재밌게 이 책의 첫 챕터를 엮어 놓았는데, 당시 제가 오디오북을 들으면서 제가 읽었던 죄와 벌과 너무나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시민 작가 때문에 깜짝 놀랐고 저도 다시 읽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민음사에서 나온 이 죄와 벌 1권과 2권을 구매를 했는데 막상 구매는 했지만 실제로 제가 이 책을 한 1년 넘게 묵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겨울에 고전을 다시 읽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고 지금 다시 읽었습니다. 다시 읽은 지금 제 느낌이 어떠냐면 예전에 제가 알고 있던 죄와 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죄와 벌이 제 머릿속에 각인되었습니다. 사실 유시민 작가의 청춘의 독서 이전에 2008년이었던가요? 신의 저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사법연수원생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는데 그 신의 저울이라고 하는 드라마의 부제가 죄와 벌이었어요. 사법연수생들이 모의재판을 진행하는데 그때 나왔던 사건 역시 이 죄와 벌에서 나왔던 그 사건을 가지고 모의재판을 합니다. 이 드라마가 당시에 굉장히 재밌게 방영이 되었고 저는 그 드라마를 다 보았는데 그 당시 2008년부터 죄와 벌을 다시 한번 더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2년 전에 청춘의 독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와 벌을 읽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번에 읽었으니까 약 10년 정도는 미뤄둔 숙제를 한 것 같은 것이죠. 이 책을 다 읽는 데는 약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와 소냐, 두냐, 라주민 정도가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이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 소설의 주인공의 이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몇 명의 주인공의 이름을 알고 있는 상태라서 스토리에 빨리 몰입할 수 있었고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첫 번째 가졌던 생각은 바로 범죄를 저지르고도 들키지만 않는다면 나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올해 2021년은 도스토옙스키가 탄생한 지 20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합니다. 우연찮게 제가 책을 읽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검색해보다 200주년이라고 하는 얘기를 접하고서는 굉장히 의미있게 다가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제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흡입력 있게 저에게 다가왔고 남기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저는 처음 읽었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860년의 러시아가 과연 어떠했는지에 대한 그 시대상을 좀 찾아봤어요. 그것을 알게 되면 이 소설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커다란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고 관련된 내용을 알고 나서는 이 소설의 등장인물들에게 훨씬 더 감정이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배경이 되는 소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건데요. 먼저 제정 러시아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1700년부터 1721년까지 러시아와 스웨덴이 발트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전쟁이 바로 대북방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1721년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데 이때 러시아를 승리로 이끈 리더가 바로 우리들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러시아의 왕인 표트르 대제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로 러시아는 자신들의 군주에게 황제라고 칭하면서 제국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러시아는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대국으로 세력을 팽창하게 되죠. 세계사 책에서 많이 들어봤을 표트르 대제는 이 당시 전쟁의 승리와 함께 토지와 세금 제도를 정비하면서 러시아를 농업국에서 공업화로의 변화의 기틀을 닦습니다. 이렇게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가 읽어놓은 변화를 바탕으로 문화와 군사, 과학 등 모든 면에서 서서히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변화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1700년대예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는 혼란과 무질서가 공존하게 되죠. 1700년대부터 시작되었던 러시아의 근대화 정책은 18세기 후반 예카테리나 2세 때에 본격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약 8, 90년이 지나면서 성과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요.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860년, 그러니까 19세기 중반에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근대화의 탄력을 받는 시기입니다. 표트르 대제의 명령으로 건설된 인공도시, 지금의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당시에는 페테르부르크로 불렸었는데 이곳은 기존의 수도였던 모스크바를 벗어나서 어느 나라에도 지지지 않는 화려한 수도로 계획된 도시였기 때문에 급속도로 팽창을 하고 발전하게 됩니다. 1861년에 러시아는 농노제를 해방하게 되고 따라서 지배계급의 착취로부터 벗어나게 된 프롤리타리아 계급들은 일자리를 찾아서 도시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더불어 서유럽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이 산업혁명은 1760년대부터 1820년대까지를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산업혁명이 1860년에 이르러서 러시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죠. 따라서 이런 혼란한 시기에 러시아는 점점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도시의 빈민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게 딱 이 책 죄아벌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의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정확히 관통하고 있는 죄아벌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가난입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등장 때부터 가난함이 그대로 표현됩니다. 하숙비를 내지 못해서 집주인을 피해 다니고 그의 대학 수업료를 위해 고향에 있는 동생 두냐는 결국은 비열한 인간의 표본인 부잣집 중년에게 시집을 가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빠의 학비 때문이에요. 이런 상황 때문에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범죄를 계획하게 되고 결국은 매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취하는 전당포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하겠다는 정의구현의 생각을 가지고 살해 동기를 가지는데 사실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절대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정의구현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해도 그 전당포 주인에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그 노파의 동생 리자베타까지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되면서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점점 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 문방구에서 지우개 하나만 훔쳐도 다시는 그 문방구를 찾지 못하고 피해서 돌아가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살인은 오죽할까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초 살인을 계획할 때 라스콜리니코프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은 그가 법대생인데 법대 시절에 써있던 논문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한 명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지만 1000명을 죽이면 영웅이 된다. 이 책에서는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과 마호메트를 예로 드는데요. 어쨌든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살인 목적이 비참한 가난을 탈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의 사도로서 사회의 악을 응징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범죄를 저지르면서 전당포 노파의 금품을 훔치죠. 물론 그것을 자신의 영의를 위해서 사용하진 않지만 정의라고 했다면 금품을 훔쳐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살인도 당연히 안 되고요.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후에 주인공의 정신은 죄의식보다는 공포감으로 인해 점점 스스로를 옥죄고 가두게 됩니다. 흔히들 죄와 벌은 죄를 저지른 주인의 의식을 탐구하는 내용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사실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범죄 이후에 그가 하는 생각과 행동에서 죄의식을 찾아보기는 힘들었습니다. 다만 그는 저지른 살인에 따른 공포감을 느끼고 그 공포감이 점점 자신을 타인들과 격리시키게 됩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는 그의 친구 라주미는 그를 찾아와서 정신착란 증세 같은 그의 상태를 돕고자 하지만 그는 스스로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도움을 외면하고 스스로 점점 더 자신을 가두게 됩니다. 죄를 저지른 후에 공포감이 스스로를 세상의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책은 시종일관 주인공의 고독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 이후에 라스콜리니코프의 이해 못할 행동들이 여러 개 발견이 되는데요. 어렵게 고향에서 보내준 돈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줘버리는 이런 행동을 합니다. 또 히로인으로 나오는 소냐는 자신이 몸을 판 돈으로 부모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 마르멜라도프가 마차에 치여서 죽고 난 뒤에 그의 엄마는 남편의 성대한 추모식을 위해서 자신이 얻게 된 돈을 다 써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들이 과연 정말 가난에 찌든 사람이 맞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사람마다 삶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 또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 죄와벌의 이야기의 끝은 소설의 히로인인 소냐와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깊은 대화와 소냐의 희생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자수를 하고 형을 살게 되는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시베리아 수용소로 떠나게 되는 주인공을 따라서 소냐도 따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소냐의 희생적인 행동을 보면서 구원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 마지막 부분이 너무 극적으로 희화화되어 있어가지고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이건 마치 김진명 작가의 소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보면은 정말 긴박하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한반도에서 핵폭탄을 일본 열도로 쏘고 그러다가 갑자기 거룩한 용서라면서 동해 바다에 미사일을 떨어뜨리잖아요. 이런 뜬금없는 마무리라고 할까요? 저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한 것인가 싶어서 다시 읽어봐야 했다는 생각을 했고 관련된 해설서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찾아봤더니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통해서 신 앞에서 자신의 위선과 자만이 초라하게 부서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 책이 다 좋았는데 마지막 분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그렇게 조금 김이 빠지긴 했지만 마지막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분도 많기 때문에 신앙에 대한 믿음과 생각이 조금 부족한 저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책 죄와벌에 대한
줄거리와 저의 생각이었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것은 제가 재독을 하면서 새롭게 발견한 것입니다. 다시 읽게 된 죄와벌에서 처음 낯설게 느낀 것은 바로 날씨였습니다. 일단 러시아는 추워야 하잖아요. 우리들 머릿속에는 러시아는 추워야 한다라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는데, 이 소설의 무대가 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그 시기는 여름입니다. 매우 더워요. 끈적끈적하고 땀이 납니다. 살을 애는 듯한 추위, 꽁꽁 얼어 있는 얼음, 이 정도가 제 머릿속에 있는 러시아에 대한 관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러시아는 추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죄와벌의 무대인 상트페테르부르크는 매우 덥습니다. 글을 읽는 내내 허름한 하숙집에 모여있는 뒷골목의 시궁창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쩌면 주인공들의 대화와 심리 상태에서 느껴지는 정신적인 고통이 눅진한 냄새로 다가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책의 마지막 부분에 주인공이 시베리아로 떠납니다. 그때부터 이제 겨우 추워지기 시작하는데요. 그제서야 역한 냄새가 가시고 발이 시리고 끼물 불어서 온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제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러시아로 돌아옵니다. 물론 러시아도 계절이 있어서 더위와 추위가 공존합니다. 그런데 유독 제가 이 소설에서 더운 날씨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은 어쩌면 작가의 플롯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두 번째는 바로 가난입니다. 앞서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1860년 이 시기에 러시아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했고 주인공들은 대부분 다 가난합니다. 가난 때문에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주인공이 걸어다니는 공간 속에 가난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 전에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가난을 인식하지는 못했어요. 이 책의 전반에 깔려있는 가장 큰 본질적인 문제가 바로 가난인데, 저는 가난을 무시하고 살인에 몰두했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난이라는 키워드가 없는 것을 보면 분명히 저는 처음 읽었을 때는 살인에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읽게 된 죄와벌에서는 살인보다 가난이 먼저 보였습니다.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른 것도 사실 돈 때문이죠. 자신의 공부를 위해 동생이 돈을 벌어서 지원하지만 그는 공부에서 점점 멀어지고만 있습니다. 보내준 돈도 떨어지고 하숙집 주인 아줌마를 몰래 숨어서 피해 다닙니다. 그의 동생 두냐가 50대에 페트로비치 루진과 결혼을 결심한 것도 엄마와 오빠의 뒷바라지 때문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소냐의 아버지 마르멜라도프가 마차에 치여 죽음을 맞이하고 그 상황에 가진 돈을 털어서 그의 장례를 돕는 주인공과 거기서 만나게 되는 소냐 역시 가난 때문에 가족의 생계를 위해 몸을 팔아 돈을 법니다. 이렇듯 죄와벌은 살인 이전에 그 모든 계기가 되는 가난이 만들어내는 러시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것은 스미드리 가일로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시 읽기 전에 저는 이 책에 스미드리 가일로프라는 사람이 있었는지 몰랐었습니다. 그만큼 20년 전에는 안중에도 없던 인물이었어요. 그는 부자이고 타락한 인간군상의 전형입니다. 적어도 2명의 살인에 연결되어 있고요. 여자아이를 성적으로 능욕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의 동생 두냐가 이 스미드리 가일로프의 집 가정교사입니다. 그리고 두냐의 약혼자 페트로비치 루지는 이 스미드리 가일로프와 먼 친척벌이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 보여주는 스미드리 가일로프는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 전형적인 기득권의 한 모습과 일치합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에 쌓여서 악행을 권리로 생각하고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잘못이 돌아 부메랑처럼 자신의 목숨을 노리게 되죠. 처음에는 굉장히 강한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점점 그는 유약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적인 카타르시스를 느껴본 적이 없는 그가 두냐를 만나게 되면서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감정 속에서 그는 정신적으로 혼란함을 느끼게 되고요. 예전에 해왔던 것처럼
두냐를 가둬서 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러지 못하고 그녀를 보내죠. 그리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자살 전에 그가 하는 행동과 자살하는 장소 그 모두가 이 소설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읽었을 때 이 소설의 백미가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이 존재감 가득한 등장인물을 왜 저는 20년 전에는 몰랐을까요? 한참 동안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살의 저는 사실 세상을 잘 몰랐습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서 내 권리만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당시의 스미드리 가일로프의 말과 행동은 여느 소설이나 영화에 나옴직한 악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사람 중에 하나겠군이 치부하고 비중을 두지 않고 넘겨버렸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부정부패에 화낼 줄 알고 적어도 저만의 신념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신념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판단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의 성장이 스미드리 가일로프를 발견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죄와벌을 읽으면서 이 소설에 나오는 인간관계도가 이제 모조리 다 제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관계도가 사라지기 전에 스케치를 해두었고요. 이 기억이 흐릿해지기 전에 다시 한번 죄와벌을 읽어보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그렇지만 고전 문학은 생각이 많아지게 만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고전인지 아니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만드는 상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20년 만에 죄와벌을 다시 읽었는데요. 죄와벌에서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인 선한 목적은 악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이 문제를 되짚어본과 동시에 여러 가지 새로운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21년 첫 책을 죄와벌로 시작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2021년은 고전문학 몇 권에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은 참 좋은 책이거든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